예, 오늘 그 변용익 선생님 모시고 광목한 우주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주제로 2026년 첫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강좌는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구공간 8억 평화의 이이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려야죠. 예, 선생님도 인사 말씀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변용익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근무한 지는 28년 됐고요.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용익 선생님은 제가 이 강좌 전에도 늘 좀 염두에 두었던 선생님이신데요. 그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뒤에 우주 천문대죠. 전파망원경이죠. 네. 전파망원경을 설치하는 문제로 자연 환경을 유지하자고 하는 그 인문학 쪽의 어떤 선생님들, 동분들과 또 전파망원경을 설치하려고 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천문우주학과 그쪽 분들과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또 타협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제가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용익 선생님 언젠가는 좀 이런 자리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 25년 전 얘기예요. 20몇 년 전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실 우리 인문학 강좌지만 이런 인문학적 심성이 깊은 분들이 꼭 문과 인문학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공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많이 저희가 여러 분 모셨고요. 그 중에 우리 변용익 선생님도 모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 몇 가지 제가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선생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거 거창은 경계에서 난에 1000m 넘는 산이 23개나 된다고 하는, 그래서 네. 거창은 별들과 가깝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아야죠. 그죠? 인구가 많지 않아야 더 가깝습니다. 시골 인구는 조금씩 다 줄어들고 있고, 네. 오히려 더 지역 소멸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는 정도인데, 우리 지금 원덕으로 올라오는 길에, 가로등 가로등을 설치해 줄까라고 이장님이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우리 원래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고3 딸아이가, 가로등에 서면은 별밤을 볼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참 기특해서 일단 가로등 설치는 하고 있지 않은데, 선생님을 천문학자로 이끈 그것은 춘천의 어떤 별 하늘이었는지요? 예, 저는 고향이 춘천이고요. 춘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요. 저는 밤하늘에 매료되기 전에 책에 먼저 매료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저희는 외가댁이 대구예요. 근데 대구에 저희 어머님의 삼촌뻘 되시는 분이 춘천에 오셨을 때,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백과사전 12권짜리를 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 통째로 우주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 책을 보고 밤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망원경도 없었고, 별을 보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그 백과사전에 있어서 별자리 찾아보고, 별 찾아보고, 그러면서 매료돼서 지금까지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책이 저를 천문학자의 길로 이끄는 것 같아요. 춘천은 강원도의 도청 소재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심에서도 별이 잘 보였어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는데 은하수가 정말 잘 보였습니다.
거창해서 은하수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 한테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교양 과목에 뭐 100명 넘게 듣는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은하수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춘천의 밤하늘은 뭐 좋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쌍안경을 갖게 됐고, 중3 때 망원경을, 작은 망원경을 갖게 됐는데, 그 망원경들로 관측을 하기가 참 좋았던 하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춘천이 호수가 많죠. 호수가 많죠. 그래서 안개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새벽녘에는 별 보기가 힘듭니다. 안개가 올라오니까. 예. 급창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쏟아집니다. 제가 어제 감악산에 갔었습니다. 감악산에 천문연구원에서 만든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최근에 만든 별 보는 자동 장치를 설치할 만한 곳인가 해서 가봤는데, 거기 이제 풍력발전기가 있고, 근데 그 위를 다 관광지로 개발을 해놔서 어두워지니까 풍력발전기에다가 조명을 쏘는 거예요. 뭐 파란색 조명 뭐 이렇게. 여기 설치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곳은 모두 불을 밝힙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 밝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멋스럽게 보이려고,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빛의 상당 부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거창에서도 아마 선생님 사시는 이 동네는 불빛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잘 보이는 걸 거고요.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서 자라는 도시 환경 근처에서는 정말 밝은 별 몇 개 빼놓고는 보기가 어렵죠. 네. 예. 여름밤 마당 가운데 평상에 누워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신비입니다. 쏟아져 내리는 별빛들. 그런데 그 빛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출발해서 내 눈에 비칠 때는 이미 그 별이 소멸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들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 광막함이 더 경이롭습니다. 우주의 끝은 어딘지요? 그 끝 너머는 또 어딘지요? 끝없는 끝이 있을 수 있는지요? 네. 저도 어렸을 땐 저는 별 유성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런 날에는 옥상에다 이불 피고 잤습니다. 별 볼 때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목도 아프지 않고, 또 어두운 곳에 나가자마자는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한 30분쯤 있어야 우리 동공이 가장 커지면서 별들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는 많죠. 근데 천문학자로서 우주의 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따 강의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오는데 걸린 시간, 그 과거를 보는 겁니다. 태양빛도 태양 표면에서 출발해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항상 8분 전의 모습입니다. 1000광년 떨어진 별에서 오는 빛이라면 1000년 전의 모습이죠. 근데 우주를 연구하면 이제 별들 너머가 보이거든요. 별과 별 사이에 보면은 우리 별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이 우리 은하수 은하라는 게 있고, 그런 은하가 또 아주 많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빛들은 또 몇 억 년 걸려서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1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그러면 1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은하들이 서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멀어져 가는데 거리가 멀리 있는 곳으로 더 빨리 멀어져 가요. 그 말은 모든 부분이 서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빛보다 더 빨리 멀어져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주의 역사 동안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큰 망원경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멀어져 가는
그 한계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천문학자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138억 년 동안 움직인 빛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의 끝은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늠을 못하는 거죠. 근데 또 말씀하신 질문 중에 끝 너머의 끝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때 우주라는 한자말도 참 재밌는데 지부, 집주 아닙니까? 우주라는 말 말고는 다른 데 쓰이는 한자가 아니에요. 그 한자는 우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한자입니다. 영어로는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그 윤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주가 하나뿐이 없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멀티버스의 개념을 얘기하기도 해요. 또 다른 우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시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시간의 흐름도 또 공간이라는 개념도 우리 우주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우주는 그들 나름의 공간과 그들 나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우주에 대한 얘기라든가 우주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넘어가는 얘기들은 지금 전부 수학적으로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학문은 증거를 찾아서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문학자들은 또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상상의 영역이라는 거죠. 수학이나 물리학의 기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끝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네. 끝에 또 끝이 이어지고 또 끝이 이어지고 네. 우주는 알 수 없는 그렇죠. 알 수 없는 뭔가 있다 생각하고 더 이상 상상을 포기해야 되나? 아닙니다. 상상하세요. 근데 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 광막한 어둠 속에 셀 수 없는 별들을 올려다보면은, 올려다보면서 신비감에 젖는 생명체가 유일하게 한 점 먼지 같은 이 지구에만 있을까요? 누구의 말처럼 만약 그렇다면은, 참으로 이 광막한 공간의 낭비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접시 비행기, 비확인 물체 또는 UFO의 정체에 대해서 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천문 우주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는 광막하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넓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수의 별들이 존재하고요. 지금은 그 모든 별들이 다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이었고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수의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들도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된 지 20년도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들이 많겠지만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의 추산으로는 우리 은하에만 지구와 유사한 크기의 행성이 200억 개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0억 개의 행성 중에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곳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지구에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생명체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20년 후면은 생명체 환경,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직접 확인이 될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또 말미에
비행 접시를 얘기하신 거죠. UFO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천문학자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UFO와 관계된 증언들과 사진과 같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사 대상이 됐던 것들은 하나도 근거가 정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있어요. 어떤 형체가 레이더에 나타났다 없어졌는데 혹은 비행 조종사, 공군 조종사의 눈에 보이기도 했고 추적도 했다.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UFO라는 말을 쓰지 않고 UAP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들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확인도 돼요. 어떤 것이 보였는데 보였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데 그것을 외계인이랑 연계지어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외계 지성이 조종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자연계에는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계 지성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보다 아무리 뛰어난 문명이더라도 우리 별, 태양, 우리 행성, 지구까지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강합니다. 예. 네. 네. 스승님도 이제 곧 정년이 되시죠. 네. 그러면 그 천문 우주학에 대해서 거의 일생을 연구해 오셨고 또 그 일생 많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도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천문 우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학자들이 네네. 아까 지구 내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생명체의 어떤 근거 꼬투리를 하나로 잡은 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우리 학문 수준이 그렇게, 빨리 발전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천문학의 관측 기술로 다른 별 주변에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능력이 이제 막 개발 중이에요. 우리 태양에 비해서 지구가 얼마나 왜소합니까? 먼 별에서 보면 태양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지구 같은 행성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정도의 기술로는. 근데 그 부분의 기술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은 천문학은 과학이니까 기술 개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남들이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망원경을 만들기도 하고 장비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쓰이는 기술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과학 발견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외계 행성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서 그 행성의 대기에 예컨대 산소가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자연적으로는 합성될 수 없는 인위적으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소들 지구 대기에는 발견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원소들이 그런 것들이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발견되는지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네. 이런 연구들은 불과 향후 5년, 10년 내에 결과들을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던 칼 세건 교수 때와 요즘은 많이 다릅니다라고 하고 저는 지구가 오염되어서 끙끙 앓느라 창백한 것은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 별들의 최후는 내부의 요인으로 오는지 또는 외부의 충격으로 오는지요. 지구의 끝은 그 원인이 내후 외환 중 어느 쪽일지 영화 혹성 탈출이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네. 예, 우리가 창백하다고 번역한 거는 이제 너무 어둡다라는 얘기죠. 희미하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좀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 혹은 지구 생명체의 역사 속에서 그 생명체가 저지른 일로 이 거대한 행성이,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 전체의 환경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처음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이 큰 행성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 가고 있고요. 뭐 오존층 같은 문제는 이제 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파괴가 또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냉장고 만들면서부터 그게 생긴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가, 프레온가스라는 게 오존층을 위에서 파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구 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가스를 안 쓴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됩니다. 또 탄소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진다면 어디로 이주할 곳을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이주할 곳이. 이주할 곳이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별 주변에서 우리가 지구와 똑같은 환경의 행성을 발견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뭐 몇십만 년이 걸려야 제일 가까운 별에 갑니다. 예, 근데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태양도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한 50억 년쯤 후에는 태양은 점점 커져가 가지고 성운으로 변할 거예요. 중심부의 핵만 아주 뜨겁게 빛나는 작은 어두운 별로 남을 테고요. 근데 태양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수성, 금성, 지구까지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수십억 년 후에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성이다. 태양과 같이 태어났지만 태양과 같이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 인간이라는 종이 네. 지구에서 사라지고 나서의 그 변화 모형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종이 없어진 지구가 점점 그 생태계가 점점 자기 회복을 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지구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이 찬란한 보금자리를 가꿀 줄 모르는 인간종이 있는 이 혹성에 어떤 희망 같은 것, 또 절망 같은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아까 대체 가능한 별은 없다고 하지만,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계속 천문학자에게 인문학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그리고 선생님, 혹성이란 말은 행성하고 혹성은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인데요. 네. 혹성은 일본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별들 사이를 행성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혹자를 썼는데, 일본 말은 또 행성이라는 말하고 항성, 별을 얘기하는 항성이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부러 혹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항성하고 행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발음이니까, 행도 단일 행자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별이라고 해서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행성이라는 용어가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혹성 탈출과 같은 건 영화 제목을 잘못 만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우리 인간이 없어지고 나면은 지구가 생태계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모형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인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구의 생태계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어떤 생태계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고생물학자들이 화석을 이렇게 파보면은, 정해진 시기, 어떤 시기가 되면은 생명체가 쫙 사라집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요. 그런 시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고생물학적인 증거를 볼 때. 한 5번, 최소한 5번 정도의 그걸 우리가 대절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대절멸은 지구에 다른 철체가 와서 부딪히면서 발생을 했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뭐 10km 정도 되는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구에 부딪히면서 지구 전체에 있는 생명체의 한 70% 정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공룡들도 그때 싹 멸종했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았던 포유류 중에 일부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죠. 네, 이런 충돌이 거의 주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천문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 지구를 망치기 전에 그런 충돌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생태계가 되는 거죠. 지구 전체가 한번 불바다가 됐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는 아마 우리가 더 이상 지구를 망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그 높은 고도의 문화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질문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일부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넘어서 외계 지성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수신하는 많은 신호들이 망원경으로 들어오는데, 망원경으로 보는 것은 빛으로 들어오는 신호고, 전파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전파를 잡아내서 모두 천체들이 만들어내는 전파를 잡아내는 건데요. 외계 지성체도 만약 그 통신의 수단으로 전파를 쓰고 있다면, 혹은 우린 통신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레이더, 뭐 사드 포함해서 강력한 전파를 쏘아내서 뭐 미사일 탐지 같은 거 하잖아요. 공항에서도 전파를 쏟아내서 레이더를 가동해서 비행기들 오고 가는 거를 교통 관리를 하거든요. 외계인들도 외계 지성체가 있어서 그렇게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망원경으로 잡히는 아주 다양한 신호 중에 그런 신호가 섞여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계 지성체 탐색 연구, 뭐 이런 셈이 되겠죠. 근데 이 연구가 천문학자들이 개발한 전파 망원경의 감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20년 전에 고생을 해서 연세대학교에 세운 전파 망원경도 감도가 좋고요. 우리 달에 휴대폰을 갖다 놓으면 이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감도를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눈이 땅에 한 종이가 떨어지면서 전달하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검출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약한 신호를 잡아냅니다. 물론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신호는 뭐 못 잡죠. 근데 약한 신호를 잡는데 특화된 전파 망원경인데, 그 연구에서 단 하나의 성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신호들을 천문학자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신호의 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일단의 천문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 수많은 행성들 중에 지성체가 있다면 지금쯤 우리가 신호를 잡았을 것 같은데, 못 잡는 이유는 아마도 문명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그 문명의 존속기간이 대단히 짧은 것이 아닌가. 예컨대 전파가 발명된 지 이제 한 15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150년 동안에 우리는 전파를 통신수단으로만 쓸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전자기학이라든가 양자역학,
핵물리학 이런 게 발전하면서 벌써 뭐 지구를 한 1000번쯤은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이렇게 많이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성체들의 본질이 아마 다른 지성체를 없애는 것이 본질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저는 학생이 한번 질문했었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뭐 하다못해 유인원들도 그렇고 뭐 강아지 개들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이 있는데 인간은 딱 한 종뿐이 없어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종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화석을 발굴을 해보면 네안데르탈인은 들어보셨죠?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는 도구를 쓰고 언어 활동을 한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 인간만이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나머지 지성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지구에는 우리 인간만 지성체로 남았다라고 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황당한 얘기라고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기술 문화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중세 때부터 왜 남아메리카에 있던 혹은 멕시코에 있던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싹 몰살당했잖아요. 지금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인 게 다르다는 이유로 뭐 상대방을 다 전멸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에서 예컨대 전파를 발견하고 문명의 길이가 1000년이 넘지 않는다. 그 전에 자멸한다. 하면은 외계에서 그런 신호를 못 찾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 은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찾는 범위 내의 별들이 예컨대 10만 개다. 근데 그 10만 개의 행성의 수명은 뭐 수십억 년일 수 있지만 지성체의 수명이 1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혹은 1000년보다도 짧을 수 있죠. 우리도 전파를 발견하고 지난 150년 동안 그런 몰살의 위기를 몇 번 겪었거든요. 그랬다면 지성신호를 못 찾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건 좀 안 좋은 소식이죠. 혹은 또 다른 생각은 지금은 그러니까 문명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 전파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신호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한다. 지금은 오늘 얘기 나올 보이즈호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구에서도 전파를 쏩니다. 그쪽에서 전파를 쏴요. 그런 통신이 지금 이미 지구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뭐 라디오 중계를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으니까 한 100광년 정도까지는 우리 신호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명이 더 발전해서 앞으로 전파를 안 쓰게 된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면 전파 신호는 전체적으로 없어지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천문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천문학자 치고는 너무 상상이 많은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으로만 얘기하던 것들이 지금은 정식의 학문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하시는 외계 지성이나 외계 생명에 대한 문제도 아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우주생물학이라는 정식의 연구 분야고요. 외계 지성체를 찾는 것도 정식의 연구 분야입니다. 네. 선생님 아까 이 우주의 지구 이외에 네네.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여건이 있는 별 또는 외계 생명체의 네. 어떤 뭔가 근거가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10년 저 은퇴한 다음에 선생님 은퇴하셔도 계속 이 연구를 하실 테니까 10년 뒤 또 강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증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강좌에서도 객칭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크린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앉으면 안 되겠고요. 한쪽으로. 차 한 잔 마시고 선생님 강좌를 듣겠습니다. 아, 좋습니다.